오늘이 4월 25일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14일, 꼭 2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후보 찍으실지 결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이도훈 전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SBS 보도국 정치부의 민성기 선임기자도 함께합니다. 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특히 이도훈 전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오늘 첫 출연이신데 네. 얼마 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했을 때 잠깐 도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반기문 전 총장 지금 서울에 계십니까? 아니면 미국 하버드대로 출국하셨나요? 예, 하버드대 4월 8일 날 출국해서 지금 거기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거기 하버드대 총장, 학장들 같이 의견 나누고 학생들도 만나서 좋은 얘기 해주고 또 여기저기서 세미나 초청 오면 가고 또 외국에 초청이 있어서 또 잠시 다녀오고 그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 뭐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반기문 전 총장 뭐 어떤 메시지나 입장 이런 게 있습니까? 출국 전에 확실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선거에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출국하기 전날 4월 7일 날 참모들하고 차를 같이 마셨는데 그 자리에서는 나는 중립을 유지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은 지지할 후보가 있으면 가서 도와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권리이자 의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에 따라서 몇몇 참모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캠프에 가서 또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얘기로 여러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어젯밤 늦게 5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후보 단일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당내에서 많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마라톤 의원총회, 바른정당의 마라톤 의원총회 상황 영상으로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의원 16분으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달라는 소집 요구서가 원내대표실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후보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 지금 상황을 점검하고 또 저희들의 전략이나 진보를 같이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참 오랜만입니다. 정말 힘든 선거를 치르고 있고 저희 지지도나 여러 가지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은 15일 동안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또 지금부터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언젠가는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로 한다. 후보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한다. 유승민 후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뭐 지금 후보가 결정돼서 뛰고 있는데 후보 단일화 요구를 하는 거니까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어제 그 5시간 동안의 마라톤 의총을 했는데 저녁 7시 반에 시작해서 밤 12시 반에 끝났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처음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론은 조금 모순적입니다. 유승민 후보를 돕되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대책을 논의한다, 적극 추진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른 정당의 대단히 애매한 지금 상황을 그 당론 결정 과정이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유승민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서 완주하겠다는 의지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그런데 바른정당 내부에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좀처럼 뜨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을 텐데 김무성 의원이 유승민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 창당의 주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의원을 돕는 의원들이 어제 의원총회를 주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바른정당 의원들의 구조를 보면 김무성계 아니면 유승민계인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걱정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김무성계 의원들이기 때문에 어제 후보 단일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한 의원들은 전부 김무성계 의원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금 주목할 만한 대목은 김무성 의원이 강경한 주장을 하는 의원들을 미리 좀 다독거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후보 사퇴하라 이런 주장이 나올 거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후보 사퇴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김무성 의원과도 친하죠.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유승민 후보만 바라보고 가다가 지금 여론대로 초라한 성적표를 받으면 참담할 것이다. 중요한 시점에 칼끝을 거두는 것도 필요하다. 김영준 교수님, 바른정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런 상황도 과거 대선에도 있었었죠. 예고된 내용인데요. 2002년도 노무현 후보 지방선거 참패하고 나서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 후단협 만들고요.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영남권 세 곳에서 한 건도 되지 않으면 제가 물러나겠다는 말까지 했었었는데 결국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라는 그 말 속에서 결국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승리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보통 후보 단일화라든지 연대는 후보 등록 이전에 마무리하는 게 우선적이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등록 이후에서도 자꾸만 저렇게 후보 단일화 문제가 나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당 정치를 표방하고 더 나아가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인데 그 후보를 향해서 사퇴를 하라든지 아니면 후보 단일화를 강요하는 듯한, 그러니까 후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어떻든 간에 받아들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렇게 외압에 의해서 단일화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 건데 다만 이거는 빌미를 실은 유승민 후보가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경선 과정 속에서 당시 경선 끝나고 나면은 범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걸 가지고 남경필 지사가 굉장히 공격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네. 이런 것까지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토론회를 몇 번 거치고 앞으로 남은 기간 2주밖에 안 남은 상황 속에서 사퇴라든지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습니다. 국정농단 세력, 친박 핵심들과는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을 떠나서 당신 새누리당이죠. 바른정당 창당했는데 이제 와서 유승민 후보 그만두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 내부 상황이 좀 모순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바른정당 전체, 당 전체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개파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의원 개인의 정치적 그 진로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낮은 지지율로 선거를 마치게 되면은 의원 각자가 그 자기의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지금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그 조직이 좀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쪽에서는 그 자유한국당 쪽으로 조금 지지도가 몰리면서 내년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아직 임기가 3년 남았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겠지만 지방의원들은 크게 흔들리니까요. 그런 의원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후보 사퇴가 그 투표용지에 명확하게 적시되기 위해서는 시한이 있다면서요.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30일이니까요. 예. 29일까지는 의사결정을 해야지 투표용지에서 그러니까 사퇴하는 후보의 이름이 전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원래 후보 등록만 하면 투표용지에는 이름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기표하는 곳에 사퇴라고 표시를 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사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과 그냥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무효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공란으로 되어 있으면 잘못 모르고 거기다 찍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바른정당 내부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나의 길을 가겠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좀 기존의 입장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의사하신 거죠? 예. 이 결론을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셨나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어요? 예, 일부 들었는데, 예. 그거는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브리핑을 하면서 3자 단일화도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유승민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지상욱 의원은 다른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의 브리핑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그게 지켜본다. 유승민 후보는 지켜본다 이러니까 그 해석하는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사실상 용인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반대하니까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으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나서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동의하거나 내가 후보를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오늘 못을 좀 박았습니다. 대단한 혼선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지켜보겠다는 말하고 당의 지도부가 공식 다른 정당에게 제안한다는 건 아주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은 이제 공식적으로 두 개 정당,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에다가 단일화 문제와 관련돼서 공식 제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지켜보겠다는 말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건 당신의 당의 문제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다고 선을 그어버리고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는 얼마든지 열려 있지만 안철수 후보가 있는 국민의당은 연대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히려 지금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후보들이 각자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향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될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후보 단일화 이 문제가 일종의 자중질하는 쪽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지지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오면서 오히려 2강 구도가 1강 구도로 좀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역설적으로 후보 단일화 요구를 더 강하게 분출시키는 효과는 가져올 수는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여하튼 간에 이 문제는 빨리 어느 정도는 이제 매듭을 져야 되는데 현재 구조상으로는 굉장히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주호영 의원이 아까 영상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자란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버티고 있는 국민의당 이런 단일화 논의, 단일화 제안,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저희 당의 입장은 항상 명확합니다. 정치인들에 의한 인위적인 연대는 거부한다. 오직 국민들에 의한 연대만 가능하다. 저희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송금주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에게는 기자들이 아직 안 물어봤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오늘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JTBC 토론을 준비하느라고 지난번 토론에서 사실 별로 득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토론이 굉장히 중요해서 공식 일정이 없기 때문에 기자들 간의 접촉이 없어서 대변인이 대신 나와서 얘기했다고 보면 되고요. 사실상 대변인의 얘기가 후보의 얘기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동훈 전 부국장 보시기에 네. 국민의당 일단 공식적으로는 인위적인 연대 절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네. 그런데 정치는 생물이라고 또 하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인물이나 정책을 갖고 지금 뒤져 있는 상황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구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오는 충격은 그건 안철수 후보의 생각대로 될 수도 없고 또 그런 것이 왔을 때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하느냐 그것도 또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도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단일화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해온 말이 있어요. 끝까지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그 입장을 유지를 하겠지만 당 차원에서는 아마 단일화 논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전략의 문제인데 어제 김한길 전 의원이 합류한 게 굉장히 좀 눈에 띄는데요. 김한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번 선거를 야대 야의 대결 구도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51대 49가 아니라 60대 40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선거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다 어떻게 버무려져서 국민의당의
공식적인 입장 그리고 공식적인 입장 물 밑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나올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의 현재 상임선대위원장이 있죠. 박지원 대표 그리고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있는데 추석 대변인은 어쨌든 분명히 인위적인 연대는 없다고 밝혔는데 박지원 대표,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두 사람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바른정당의 의원총회 결과로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집의 일을 우리가 상관할 필요 없다.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소위 말하는 자강론으로 앞으로 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는 것은 정치권이니까 하지만은 가급적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제안을 하더라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단일화는 지금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선거 승리를 위해서 나가는 그런 거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이렇게 할 건 없죠. 단일화를 한다, 꼭 안 한다 이렇게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승민 후보는 내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혔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기지 못할 건데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에게 내줄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자 이런 또 여유를 또 남겨놓은 거니까 앞으로 보름이나 있으니까 말이죠. 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아직 보름이나 남았으니까요. 하면서 네. 씩 웃는 모습이 네. 뭔가 하지 않은 말 속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상당히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독입니다. 다시 해서 지금 지도체제, 지도율이 지지율이 변화가 온다는 것은 안보 이슈가 불거지면서 보수층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또다시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나오면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것은 바로 적폐연대다라고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주가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론조사 마지막 공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6일 전 아닙니까? 5월 3일 정도 되면은 이제 완전히 윤곽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보다 지지율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렇게 돼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일주일 내에서도 얼마든지 후보 간에 있어서의 단일화 논의는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아마 손학규 위원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4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요. 실질적으로 정권을 잡다 하더라도 연정이나 협치 이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하는 차원에서도 선거 과정 속에서 연대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냐라는 그러한 일종의 합리적이고도 실질적인 연대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에요. 아마 4월 28일날 2차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5월 2일이 이제 마지막으로 3차 토론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 속에서 마지막 3차 토론회를 전후로 해서 지금과는 다른 어떠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 연대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김영진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했던 대연정이라는 구상이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대선 국면에서 단일화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말로 이름만 바꿔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한길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한번 이번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날짜가 너무 없는데 이 단일화 얘기를 하니까 당혹스럽다.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의 생각의 차이를 확인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동훈 전 부국장님, 네. 김한길 의원이 다시 안철수 캠프에 합류를 해서 선거운동을 돕는다. 이거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까요? 그동안은 은인자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박지원 대표가 다른 당으로부터 워낙 공격을 받으니까 전면에 나서기 어려우니까 또 누군가 역할을 대신해 줘야 되는데 지금 김한길 위원장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한 대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판세를 읽고 전략 짜고 그림을 그리는데 능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굳이 또 지적하자면은 최근에 그 안철수 후보가 그 TV 토론이 굉장히 약하다는 비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금 지원을 해주는 성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길 전 의원이 사실 DJ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번의 선거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게 야당 내부에서는 뭐 이미 잘 알려진 평가인데 물론 정치 역정에 대한 평가는 또 다룰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한길 전 의원의 합류에 대한 국민의당 내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원래 안철수 후보가 선대위 구성할 때부터 김한길 의원이 좀 합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내부에서는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호남 쪽 의원들 가운데서 중진 가운데서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김한길 의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합류를 했는데 바로잡을 거는 선대위의 공식 직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의종군하고 대신에 언론 인터뷰 그리고 선거 전략에 대한 조언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 이게 김한길 의원의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당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인위적인 연대는 없다. 바른정당에서 3자 후보 단일화 제안 온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인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내부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요. 자유한국당 또 다른 축이죠. 3자라고 한다면 홍준표 대선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북 오도민회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바른정당과 그 남재준 후보 그리고 조원진 후보 그게 단일화의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그건 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적극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좀 틀리죠. 안철수 후보는 그거는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대상이 아니다. 바른정당 그리고 무소속이 아니네요. 통일한국당의 남재준 후보 전 국가정보원장이죠. 그리고 새누리당의 조은진 후보까지 아우르는 그런 단일화는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홍준표 후보가. 보수 후보 단일화는 홍준표 후보한테는 대단히 유리한 구도인 거죠. 본인이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도죠. 홍준표 후보는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대단히 오늘 적극적으로 선수를 놓고 있고요. 특히 보수 후보 단일화에 TV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도 내놨습니다. 원래는 조원진 의원,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조원진 의원이 제안한 건데 유승민 후보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는데 홍준표 후보가 적극적으로 TV 토론을 하고 보수 후보 단일화하자 이런 얘기를 내놓으면서 보수 후보 단일화에 관련돼서는 일단 기선제압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후보들 몇 면을 보면 결과적으로 바른정당이 왜 굳이 쪼개져서 나왔을까? 옛날 새누리당을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구상인 것도 같고요. 일단은 이제 뭐 소통합이 있고 대통합이 있는데 이제 소통합은 이제 조원진 의원 후보하고 남재준 후보를 통합하는 걸 이제 소통합이라고 보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 구상은 3자 구도 필승론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진보 후보, 중도 후보, 보수 후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항상 선거 막판이 되면 진보 40, 중도 20, 보수 40으로 재편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있는 것이 3자 구도 필승론에서 필수적이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과는 후보 단일화 하지 않겠고 일단 보수 후보 대통합이 이루어지면은 승산이다라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합을 우선하고 대통합으로 가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유승민 후보가 이제 결코 응하지 않고 만약에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식의 통합보다는 결국은 새 정당이 아직 극적으로 절묘한 시기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통합
이런 거 이외에는 저렇게 절차상을 거쳐가지고 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 않을 것이다. 다만 소통합이 어차피 뭐 크게 조원진 후보나 남재준 후보가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홍준표 후보의 들러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선거운동 방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제 텔레비전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바라보지도 않고 사퇴 요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고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아주 적확한 질문인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몇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예.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일단 홍준표 후보는 반대다.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와도 문을 닫는 것처럼 얘기하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로서는 보수 대통합을 하고 또는 그 유승민 후보와 통합을 해서 아마 대선 후에 그 보수 세력의 중심이 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어떻게든 이번 선거를 이겨보자는 또 세력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일부는 또 개별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려는 사람도 예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아직도 자유한국당도 당론이 정해졌다기보다는 좀 더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촉발된 3자 후보 단일화론, 후보 단일화 이런 움직임, 제안에 대해서, 구상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역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무모한 시도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왔네요. 바른정당이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반문연대에서 색깔연대로 그리고 정권교체 반대연대로 그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3자 단일화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역사의 명령에 반하는 반역사 연대입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당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후보직을 내려놓으라고 종용하는 행태는 국민과 민주주의는 없고 정치 기득권들의 생존 본능만 남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새 정당이 연합하는 모습은 코미디다. 유승민, 홍준표 후보의 연대도 우습지만 안철수 후보와 셋이 묶이는 광경은 상상만 해도 실소가 나온다. 아직 실체가 없는 그냥 특정 정당에서 툭 나온 말인데 민주당과 정의당 상당히 세게 치고 나오는데 또 그 이유가 있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상승세를 탔으니까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연대와 같은 후보의 그 구도가 바뀌는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정의당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마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정의당 쪽에 좀 손을 내밀어서 절대다수 과반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의당 쪽에 좀 손을 내밀어서 정책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쪽 편을 좀 드는 게 지금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보수 정당인 새로운 보수를 추구한다는 바른정당에서 왜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나왔는지 국민의당은 공식적으로는 인위적인 연대는 없다고 하면서도 내부에서는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 시간이 아직 보름이나 남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것과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지율, 여론조사가 계속 실시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지율에 좀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발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일주일 전보다 1.3%포인트 올랐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은 일주일 전보다 7.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지난주와 비슷하다고 한다면 36, 37점 얼마 이렇게 해서 문재인 후보와 접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지지율이 4.3%포인트나 올랐습니다. 11.7%. 심상정, 유승민 후보 모두 오르긴 했지만은 그 오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좋게 지난주 조사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이렇게 접전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7.4%로 그 전주보다는 오히려 2.2%포인트가 떨어졌었거든요. 유승민, 심상정 순이었는데 또 심상정, 유승민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이 여론조사 관련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꼭 들어가셔서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동훈 국장님. 네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붙었다가 네네.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벌어졌어요. 네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안철수 후보가 어떤 대통령다움을 보여주는데 조금 성공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안보 이슈에서 주도를 하기보다는 보수와 진보를 의식해서 반걸음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고요. 그래서 보수표들이 많이 실망해서 빠진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호남표들도 조금 그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성희 기자 보기에 하나 더 붙여야겠습니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좀 이거는 좀 전략적이보다는 전술적 차원이겠지만 토론할 때 특히 MB 아바타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통령다움 이런 거와는 조금 먼 것이 아니냐 그런 인식을 유권자들한테 많이 심어주게 된 것 같습니다. 갑쳤습니까? 안쳤습니까? MB 아바타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고 김 교수님 제가 잠시 뒤에 여쭐게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 지지율 보고 문재인 대 안철수 양강구도라고 했던 그동안의 분석과 평가의 틀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라고 보는 게 더 맞나요? 정치권 내부에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단언할 수는 없는 건데 분명한 거는 양자구도가 지금 흔들린다. 흔들리고 상당히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잘했다기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좀 못한 거 아니냐. 이래서 좀 실점이 많았던 거 아니냐. 소위 부인의 1+1 의혹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원래 문재인 후보 쪽은 인터넷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데 전파력에서도 떨어지는데 대처도 좀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안보 이슈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한 어쩌면 뭐 중도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펼치면서 안보 이슈가 뜨면 안철수 후보가 좀 문재인 후보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국민의당에서 했었는데 오히려 홍준표 후보 쪽으로 지지층이 옮겨가거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빠져서 부동층으로 머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교수님 견해는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뭐 예상됐었던 겁니다.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선거를 보면은 후보 등록 전후로 해서 제3장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역대 선거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97년에 이인재 후보, 2002년대 정몽준 후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게 떨어지는 건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의외로요. 자신의 지역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문재인 후보가 와 한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전혀 좁혀지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호남의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안철수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더 새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정권 교체에 확신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지금 TK 지역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가 훨씬 높았거든요. 홍준표 후보보다. 지금 최근의 조사를 보면은 거의 모든 부분 속에서 조사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1위로 달려가고 있는 가 지금까지 보수층이 갖고 있었던 전략적인 선택에서 서서히 보수 후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서로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강 1중이었다면 아마 일주일 내에 극적인 변화가 오면은 1강 2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조금 전에 앞에서 논의했었던 후보 단위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지금은 보통 보면 39% 문재인 후보가 올라가서 확 차이가 벌어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두 후보 사이의 변화가 오는 일주일 사이에 지난주에 중앙일보가 2.2% 홍 후보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4.8% 올라갔다는 거는 일주일 사이에 7% 변화 포인트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는 7.보면은 9%포인트가 떨어졌다. 정확하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설거지 발언 네네. 그리고 그 자서전에 썼던 돼지흙 문제 이런 것들은 분명히 홍준표 후보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마 그런 문제들이 없었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지금 김 교수님 그 지적한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구조는 보수 40, 진보 40, 중도 20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여러 가지 상황,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원래 보수가 가져가야 할 몫을 못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현재는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막바지에 경쟁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요, 안보 이슈가 후보 자질 검증의 이슈를 덮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파동이요, 누구한테 가장 유리했느냐면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문재인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보 측이 더 똘똘 뭉치는 겁니다.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안철수 후보는 이 중도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쪽에 표를 얻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보수 측은 당연히 보수 후보에게 안보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갈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안보 이슈의 일종의 역설이다. 어떻게 보면 중도층이 굉장히 높아질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지금도 보면은 오늘이 굉장히 위험한 날이다. 어떤 경우에 과연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후보 자질 검증 문제보다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일주일도 더 이 문제가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 보수층에서 알아야 될 부분 이것이 결코 문재인 후보를 흔들지 않는다. 결국은 보수 후보 단일화로 갈 수 있는 여건 속에서 과연 성공을 만들어내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저렇게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던데요. 문재인 후보 측으로부터 용서하지 않겠다,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문자 메시지 받았다고 라디오에 출연해서 캠프의 중요한 인사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왜 실명 공개를 못하냐, 실명을 공개하라 이렇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예, 그 부분도 또 뭐 진위 공방이 일어날 것 같고요. 현재 상황, 그 보수 진영 쪽에서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이유가 지지율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는 텔레비전 광고.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 텔레비전 광고 나갔고 2차 텔레비전 광고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취임과 함께 수많은 걸림돌이 그의 앞에 놓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나는 가슴 아픈 일에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대통령을 갖고 싶다. 아들 준표가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던지려 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 엄마처럼 착한 사람 한번 잘 살게 해줘보자. 그게 내 마지막 꿈이었어. 당당한 서민 대통령 기호 2번 홍준표. 정경유착 완전히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않았습니다. 자수성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상속받은 사람보다 인정받는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바로 주인입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국민들께서 정말 보시고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되는. 안보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실력이 없어서 국민이 엄청 고생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뽑는 대통령은 자기 생각 확실하고 소신 있고 똑똑한 대통령이라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진짜 보수 저 유승민이 하겠습니다. 유승민,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수의 새 희망 유승민. 시작부터 불공평한 룰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부모의 권력과 재산이 아닌 자신이 흘린 땀만큼 행복한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저 심상정이 출발선을 동등하게 만들겠습니다. 출발선의 차이를 좁혀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기호 5번 심상정. 세 분께 단답식으로 한번 여쭐게요. 네. 어느 후보의 광고가 가장 눈에 귀에 들어오셨습니까? 1번 후보하고 2번 후보가 그래도 왜 대통령 후보에서 찍어야 되려는 명분을 줬었던 것 같고요. 이게 2002년도 12월 1일 혹시 기억나십니까? 노면의 눈물 한 방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라고 했고 2편에서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마지막에
편지라고 하는 그 1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광고를 보여주면서 엄청난 기억을 가져갔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예. 김 교수 죄송합니다. 명분입니다. 2번 말씀하셨고요. 네. 이도훈 복장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본 광고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게 없고 심상정 후보가 이전에 만든 광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이미지를 확실히 한 거. 그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임상진 기자는. 저는 안철수 후보 광고 이후 두 번째인데 역시 광고 전문가가 만들어서 그런지 두 개의 형식이 완전 180도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광고는 글자 위주였고 지금은 후보의 얼굴과 그 발언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차별화를 한 게 저희 포트폴리오, 광고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 하시죠?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이런 광고를 냈어요. 다 기억하지 말고 세 마디만 기억해달라.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그런 광고를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고의 핵심은 내가 왜 저 후보를 찍어야 되느냐는 아주 굉장히 명쾌한 명분과 메시지를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죠. 이미지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보면 약간 투박해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을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텔레비전 광고가 이제 몇 차례 정도 더 방송될 수가 있는 거죠? 뭐 능력이 되면은 뭐 3개도 4개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자금력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떻게 그 방송사로부터 시간을 사는 거니까요. 대개 후보들이 3개 내지 4개 정도 광고를 만드는 게 그 정도의 지금까지의 관리였는데 이번에는 좀 시간이 짧아서 광고 만드는 것도 좀 줄어들 것 같다고 봅니다. 예. 텔레비전 광고가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 미친다고 보세요? 지금 마지막 5대 변수를 보통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TV 토론 있고 투표율 있고 부동층 있고 후보 단일화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마지막 부동층 선거 일주일 전까지 누굴 찍을지 몰라는 부동층이 15 내지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들이 내세우는 TV 광고를 보고 네, 저 후보가 마음에 든다라면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짧지만 어느 정도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국장. 대학원에서 마케팅을 전공했는데 그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한 말씀이 크리에이티브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광고는 멋있게 만드는데 그게 제품을 못 팔거나 또는 표를 못 얻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따라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1차, 2차 광고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긴 한데 주려는 메시지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 서툴더라도 심상정 후보처럼 나는 노동자를 대변한다.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게 좀 더 나은 광고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유권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만들어야 하는 또 숙제가 각 후보 진영에 또 넘겨진 셈이네요. 그러면 오늘 주요 정당의 후보들 4월 25일 오늘은 어떤 일정들 소화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입니다. 지난번에 진행이 되어서 다른 세 후보는 일정을 소화했는데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모든 일정을 생략하고 토론회 준비. 오늘 밤 8시 40분부터인가요? 네, 8시 40분부터 2시간 50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유토론 방식이 있고 그리고 후보자 한 명한테 주도권을 줘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랑 토론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토론 때보다 전에 토론 때보다 시간도 길고 방식도 후보들 간의 그 논쟁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어서 후보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되는 토론회 또 앞으로 남은 선관위 주간 2차례의 토론회 잘 보시고 정말 마음에 맞는 후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 잘할 수 있는 후보 여러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